있는데요. 오늘도 PPT 자료에 약간 소개가 있기도 하지만 님께서 멍게 연구를 꾸준히 몇 년간 해오시 또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통영 지역에 이제 수산 자원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로 또 어쩌면 어제 시상과학관에 이어서 이야기 들으시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이 다음 시간부터는 어제 해오신 것들과 해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거를 다 통틀어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드시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해주십니다. 전 세계의 파도가 지금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서 어딜 가나 어떤 일을 하나 꼭 이 주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이 식품공학입니다만은 식량 문제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이 식량 문제를 미래 세대에서도 이제 우리와 같이 풍족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발표나 세미나에 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는 거에 질문하면 돈 주고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만약 현 상태로서 계속해서, 현 상태로서, 식품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대양자원입니다. 육지에서의 생산성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에서 식품을, 식량을 얻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통영 앞바다입니다. 통영 앞바다를 보시면 바다의 색깔이 짙고 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어부들이 정치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화식 양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부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죠. 아마 동남아시아에 여행 한번 가보신 분들은 이 바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선 깨끗하니까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야 바다 깨끗하다, 좋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고 근데 방금 보여드린 이 바다와 이 바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냐면은 이 바다는 안에 플랑크톤이 없습니다. 즉 고기가 혹은 해조류들이 먹고 살 자기들이 먹고 살 식품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보기는 좋지만은 이 바다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바다예요. 반대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통영의 바다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바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바다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수산 자원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값싸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 같은 스스로 좀 말씀드리고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자원은 전체 지구 표면의 71% 이상이 바다이고 아직 우리 인류는 이 바다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다 속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아가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가 되어지면 앞으로 인간들이 바다에서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주 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고, 한번 여행을 다녀오는데 1인당 그 여행 경비가 7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5년치가 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식품,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 우리처럼 매일 일찍으로 먹으면 매일
오점이나 변으로서 나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오늘까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북극 고무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인데,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이 바다가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에 있는 CO2 가스가 바닷속으로 녹아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바다로 녹아들어오고, 물론 낮이 되면 녹아들어오고, 밤이 되면 산소가 생성되는데, 낮에 생성되는 CO2 양이 너무 많아서 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이 산성화가 되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어버리면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바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변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들어가고 또 하나 산성화가 되어지면 잘 아시다시피 이 폐각은 전부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녹습니다. 그래서 폐류가 바닷속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또 폐류가 하는 역할은 뻘 속에서 고목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 뻘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자원종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해서 바다가 죽어가는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 현재 이 북극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데 최근에 그 조사에 의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유럽, 영국까지 이렇게 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근데 최근에 인공위성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이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이 열려서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북극 바다가 열리기를 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절약되죠. 근데 그걸로 그 열리는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이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국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근처에 가서 일본이 자원 조성을 해놓은 고기들을 싹쓸이를 해왔습니다. 어민들 이야기 들으면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의 마을에서. 거기까지 접근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요. 바로 그냥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재판을 해서 형무소에 가둬버렸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니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중국도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가 너무 유언적으로 중국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싹쓸이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우리 국민이 시금을 가지고 자원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베리 지역 주위에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와서 이렇게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오염입니다. 이 해안이 매우 유명한 그런 리조트였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배 의자대를 가지고 들어서 이 리조트가 폐쇄가 되어지고 이 인근에서 이 리조트를 운영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주를 가버렸습니다. 완전 폐해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이 해조류들이 잘 서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물고기의 산란장입니다. 이게 점점 갱노금 현상,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발생하면서 이 해조류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 죽어버리니까 고기들이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알을 낳을 수 없으니까 고기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지역은 또 다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파리입니다. 매년 여름, 초여름이 되어지면 해파리가 많이 우리 대역에 생겨서 어업을 못합니다.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어업을 못합니다. 이 해파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가 이 중국 황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댐을 방류를 합니다. 하루에 방류하는 물의 양이 1억 톤입니다. 이것을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옵니다. 이 물이 방류가 되어지면 황하의 서해의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하라고 하는 이유가 누르다고 그래서 황하죠. 그 속에는 이런 어떤 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뻘들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먹기 위해서 가리태들이 레드 스시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다가 요구를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잘못하면 자동차 수입 안 하겠다. 핸드폰 수입 안 하겠다. 딱 두 마디만 하면 한국 무조건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뭐냐. 여러 생물학자들이 내놓은 것이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생물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을 방금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기초생물들,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식물성 대조류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제1차 생물들이 다양하게 바닷속에 분포를 해야 그 위에 층인, 여기 생물의 그 위에 층인 다른 동물들이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든지 잘 보존해야 되는데 또는 크릴입니다. 크릴, 남극에 있는 크릴인데 이 크릴도 지금 싹쓸이를 해가지고 자원이 없어집니다. 물개가 먹을 크릴이 없다고 해요. 누가 원인이냐? 이 한국이 원인이에요. 왜? 낚시하러 가서 전체 크릴 생산량의 75%를 한국 낚시꾼들이 우리나라 주민들 다 뿌립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경고를 합니다. 제도를 바꿔라. 낚시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치르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표 떠지는 소리가 우르르 납니다. 우리나라 낚시꾼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표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갯벌이죠. 이 갯벌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옛날에 이 댐을 막아서 갯벌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갯벌의 가치가 댐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평가가 돼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댐을 좀 없애고 있습니다.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한 돈을 들여서 갯벌을 깡그리 없애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뭐랄까 긍정적인 사고라고 그럴까요? 태안의 유료 사고 난 1년 뒤에 지금 살립니다. 깨끗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환경학자들이 또는 자연과학자들이 이것을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가능한 일이 그런 거 국가가 뻗어난다니까 자기들은 겁내다 하는 것. 한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적절하게 그 환경 용량에 맞는 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을 해야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죽방입니다. 이 고기가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죽방을 설치해놓고 고기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의 마력이죠. 마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선민에 가지고 있는 바다 자원과 우리 어선들이 가지고 있는 마력수를 비교해보면 마력수가 너무 높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선을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굶어 죽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선을 만드는 조선소에 있는 인부들은 배를 만들지 못하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배를 만들도록 지원을 해요. 한쪽에는 배를 없애고 한쪽에는 또 배를 만들고 그 두 가지 동시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영인근에서 대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약 10년 동안에 대구산 방류 사업을 천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대구가 많이 잡히고 있고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점점 감소를 합니다. 대구 포획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방류를 하게 되면 대구가 이 지역에서 부활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은 동해를 따라서 오츠크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쪽으로. 그래서 베링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놈이 승강합니다. 승강하는데 포항에서 한 울진 사이에 올라갈 정도면 내년 한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그때 울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놔가지고 저다 고기를 다 잡고 몇 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러죠. 노가리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새끼가 아니고 전부 다 대구 치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대구 큰 어미 그다음 새끼에다가 칩을 달아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 결과 그것이 대구 치어라는 것이 밝혀졌고 국가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를 해서 작년에 울진 쪽에서 3, 4월에 멘트 새끼를 노가리를 못 잡도록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4년, 3, 4년 있으면 대구의 자원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원을 보호하고 있는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은 배를 성단을 놓고 와가지고 초로를 내려서 싹쓸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활 방식을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던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Life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개념이 로가스입니다. 로가스. 2000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이 웰빙의 개념을 웰빙은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행복한 삶이었는데 개인적인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다. 이 개념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사회가 잘 사는, 공동으로 잘 사는 개념을 바꾸자 해서 바꾼 것이 이 로가스 개념입니다.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로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웰빙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밖에서는.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실 때 다양한 웰빙이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 즉 로가스라는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여러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앞으로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아마 일주일간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소비를 해야 될 것인지,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경은 또 환경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환경을 다뤄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울려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지금 전 세계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가 사막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사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의 시스템을 바꾸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그걸로 더 적극적으로 그 사막을 이용하자 하는 개념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살리코니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이 많은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미국에 있는 텍사스인가 그래요. 바닷물을 올려가지고 이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계량을 물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수를 올려서 거기다가 이 살리코니아를 심었습니다. 이게 마디 식물적을 자라나는데 이놈들이 이 속에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과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짜고 나면 단백질이 남습니다. 그 단백질을 사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 기름을 짜서는 디젤 오일을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 개념은 뭐라 해야 됩니까? 사막에 데저트 트리라고 해가지고 사막에 나무를 심자는 개념인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사막에서 농사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을 담수로부터 끌어온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막의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 높은 온도를 가지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그건 감수죠. 염도가 없을 테니까 그 뱀이 증발이 되어서 위에서 냉각수 위에서 냉각대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도록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증발된 물은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서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막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그 물 위에다가 수경재배를 하는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고 일부 지금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수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를 봤더니 결국은 이 양식 기술을 첨단하는 일밖에 없고 또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에게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양식장에서 질소 균형과 그다음에 고효율 사료를 개발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사료를 100% 사료는 주로 단백질과 치즈도 줘야 됩니다. 고기는 동물들과 달리 에너지원으로 메타볼라이트 에너지원으로 치즈를 씁니다. 기름, 밀키, 팻을 씁니다. 프로틴과 팻을 쓸 때 우리 인간들은 에너지원으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쓰죠. 탄수화물을 쓰는데 고기들은 탄수화물을 활용할 수 있는 메타볼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팻과 프로틴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인근의 양식장에 여러 그 케이지들이 있지만은 그 케이지들 케이지에 살고 있는 고기들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사료를 씁니다. 왜냐하면 생사료가 가장 좋은 팻과 프로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그리 그냥 열한정을 다 잡아버리면 고기를 잡아버리면 고기 사료로 쓸 고기조차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 효율이 높은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높은 효율의 사료가 현재로서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술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 기술이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사료를 좋아하면 입에서 빈대가 나니까 이 비즈니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특히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메가3 이 피쉬 오일을 묻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느냐. 이런 걸 나노 테크놀로지를 도입해가지고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코팅을 합니다. 덱스트린으로 코팅을 해놓으면 이름이 먹어도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돼요. 어디서 소화가 되느냐? 소장에 가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요. 그 위에 있는 동안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틀리면 피쉬 플레이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생선 먹으면 되니까. 그 굉장히 비싸거든요. 생선 먹으면 돼요. 일주일에 생선 한 번만 먹으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예방하는데 20%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 오메가3 액을 해서 달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오메가3의 국제 규격이 300mg, DHA, EPA 포함해서 300mg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DHA, EPA 포함해서 300mg 이상의 오메가3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오메가3를 만들기 위해서 생선 의유를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메가3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균을 키워서 이 균에서 오일을 뽑아가지고 이 오일을 닭 사료를 줍니다. 그럼 피쉬프레이가 안 나오고. 그래서 멍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게만 연구를 된지 한 25에서 3년째입니다. 23년째 멍게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멍게 껍질을 강한 대목에 했더니 여기 있는 대로 이 DHA, EPA가 700mg 이상 올라갑니다. 남황 속에 100g당
700mg으로 무삼의 DHA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시중에 팔고 있는 DHA를 봤더니 이 양이 320mg입니다. 320mg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계란을 보면 일반 계란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보면 동그랗게 많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샥스핀 아시죠? 한 가닥에 10,000원입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호텔 중국집에 가서 샥스핀 1인분 시키면 1인분에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20만원 정도 하는데 샥스핀 주 메인 디시가 나오면 그 가닥을 가만히 시작해보면 가닥 한 가닥에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한 2만원 정도 치입니다. 근데 상어를 잡아서 이 샥만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버려버려요. 이 고기는 안 먹으니까 샥스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어가 전 세계 상어가 전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전에 FAO에서 상어 포획 금지를 했습니다. 상어를 잡지 마라. 그런데도 지금 샥스핀 요리는 어디 가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어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요것만 잘라내고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럼 샥스핀을 먹느냐? 샥스핀을 먹는 이유는 관절염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 활액을 재생시키는데 이 샥스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관절 활액을 활성화시키는 그 물질이 샥스핀에만 들어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내가 어떤 해양생물입니다. 달팽이라고 해요. 바다 달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껍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디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놈들이 껍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물들이 잡아 먹히질 않아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놈들이 몸에서 뭐라 그럴까 특이한 물질을 내뿜어서 다른 생물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이게 샥스핀하고 똑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양식하면 결국은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샥을 잡지 않고도 그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뭔가 아십니까? 은소입니다. 대체로 가면 삶아서 주죠. 이렇게 큰데 이걸 삶아놓으면 말해서 새카맣게 되죠. 그럼 썰어서 주는데 먹어보면 그 텍스처가 싹싹하면서 그렇죠. 그 물질이 전부 다 샥에 있는 물질하고 비슷한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그 위암 세포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위암 세포의 성장을 20%는 줄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군소를 잘 드시는 것이 좋고 모든 병의 근원은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와 스트레스, 운동부족 이런 것들이 기인돼서 암, 당뇨, 뇌졸, 혈압 전부 다 만드니까 결국은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꿈으로써 몇 조 원의 돈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노력을 그건 다시 경제활동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만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CLA라는 그 본드를 만들어냈는데 생체 분해 본드죠. 그 어디에 쓰느냐? 수술하고 난 뒤에 지금은 실로 가지고 끼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쫙 붙여놓으면 싹 없어져서 전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다. 어려용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무래도 멍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신랑 때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개발
예,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그 오늘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네, 이런 똑같은 질문을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해주신 우리 태명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일단 10분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워크숍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오늘 선생님들 실효를 하고 이제 이수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실효 이수증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서를 주셨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 쓰시고 생년월일만 쓰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관리를 조금 못했는지 신청서가 좀 잘못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써져 있던 신청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쪽에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들의 성함에 그 체크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수증 발급에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